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과제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우리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은 외벌이를 했을 때 교육적 기회비용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가 기회비용이 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맞벌이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 외벌이를 했을 때 그만큼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것도 역시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튜버로 전향을 했을 때는 직업 생활을 계속했을 때 생겨나는 비용이 그들의 기회비용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취업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의 비용이 될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뉠 수 있죠. 자, 우리가 일 끝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냥 회사에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쵸? 네, 뭐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잔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얻는 모든 비용이 다 기회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역시 유튜버로 전향하는, 예,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저임금을 높였을 때는, 물가 상승분에 맞추어서 임금이라는 것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건 영세상인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의 규모가 굉장히 적은 상인들이 영세상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기업에서 최저임금이 높아졌을 때는 고용 회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높아야 된다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쪽이 좀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동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물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 동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3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무역 의존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역 의존도라는 것이 3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 31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무역 의존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88.1%, 그 다음에 수입 의존도는 68.8%,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수출 의존도 더하기 수입 의존도예요. 자,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경제 부문, 그러니까 GDP에서 무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역 의존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보내는 수출 활동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두 비율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무역 의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수출 의존도는요, GDP에서, 그러니까 수출액에서 GDP를 나눈 거예요. 그 비율이 88.1%고요. 예, 2015년도에. 그 다음에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국내 총생산을 나누게 되면 68.8%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31쪽 끝에서 두 번째 줄, 특히 경제개발 초기부터 수출 중심 전략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예, 그 줄까지 쭉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88.1%라는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자원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을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근데 수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액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느냐? 이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형태가 더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지만 기술 하나로 굉장히 많은 나라의 물건들을 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파는 행위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물건을 판매한 그런 쪽이라든지 또는 배, 자동차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수출을 통해서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수입은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 석유 이런 그 다음에 뭐 또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증시나 또는 금융의 흐름은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또한 외국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꽤 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증시 상황이나 중국의 증시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증시 상황으로 인해서 수출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수출을 좀 덜 받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무역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그런 주식 시장이 안 좋을수록 불황일수록 우리나라 역시 불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미국의 돈, 즉 달러죠. 달러를 많이 가진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한번 크게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달러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던 우리나라가 1997년 때 고갈 사태가 거의 고갈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IMF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IMF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IMF의 구제금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쵸? 그때 이 IMF의 요구가 두 가지였어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서 해고와 입사가 원활하게 되는 그런 고용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연성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업체들을 또는 이제 기업들을 그 재정 구조를 확인을 해서 재정이 빈약한 업체들을 폐업시켜라,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 똑같은 그런 경제 체질로 변화하게 된 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3쪽에 보시면 환율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환율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국 통화의 단위로 표시한 외화의 가격인데, 자국 통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통화로 바꿨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위라는 것이죠. 1달러에 1218.14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그래요. 달러 환율이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것이 상승을 했을 때, 자, 가령 A라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어요. 그때 미국 돈으로 10달러에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가령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상승을 했을 때는요, 외화의 가격이 비싸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1200원을 냈던 때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우리가 200원이 비싸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해외 지출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비싸니까.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수입에 유리할까요? 수출에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 물건을 사기가 편하겠어요? 미국 물건을 파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미국 물건을 파는 게 우리한테 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러로 했을 때 1200원 환율 때 10달러하고 1400원대이고 10달러하고 가격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12,000원이 되는 거고 얘는 1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 얼마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2,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출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을 하게 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수입에는 불리한 거죠. 왜냐? 얘네들의 물건이, 자, 가령 이제 이 A라는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라 미국 물건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달러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1200원대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를 내면 되는 거예요? 12,000원을 내면 이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1,400원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14,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즉 환율로 인해서 물건값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을수록, 즉 우리나라가 달러를 사는데 비싸질수록 수출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아까 보시다시피 12,000원에 미국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14,000원에 팔 때보다 2,000원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유리하고요. 또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쉽게 달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지출이 그때는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 아까는 달러를 사기가 비싸니까 감소고 지금은 외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해외 지출이 증가하는 거고요. 됐죠? 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물가에 대한 내용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3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환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금리 이런 등등등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는 물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물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우리는 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가격의 수준이에요. 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그런 한 가격대, 이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가는요, 실질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자, 우리가요,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라면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라면 한 개. 자, 라면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일 때 하고요. 1,500원일 때에 우리가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00만 원으로 라면을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라면 한 개에 1,000원일 때는 100만 원으로 1,000원짜리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00개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개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100만 원이, 라면 한 개가 1,000원일 당시에 월급 100만 원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1,500원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 물가를 통해서 이 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가지는 실질적인 가치는 라면 한 개가 1,500원일 때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실질 임금이라고 그래요. 예,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가 자꾸 상승을 해서 정말 살인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가령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란 한 판이, 여러분 요즘 계란 한 판 얼마입니까? 요즘 한 6천 원 하죠? 6천 원일 때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6천 원이 6만 원이 될 때하고, 자, 내가 똑같이 10만 원을 갖고 있을 때 계란 한 판 각각 샀을 때 어떻겠어요? 이 10만 원이 가지는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즉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10만 원이냐 아니면은 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란 한 판 6천 원일 때 10만 원으로 이 계란을 몇 판을 살 수 있느냐? 10판? 한 12판, 13판 살 수 있죠. 그쵸? 그런데 10만 원을 가지고 6만 원일 때, 계란 한 판 6만 원일 때는 어때요? 한 판밖에 못 사죠.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은 뭐란 얘기예요? 똥값이 됐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그러면은 제가 이 10만 원을 저금을 한다고 칠게요. 저축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꺼냈을 때 이때 이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사실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은 그때 나왔을 때 1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겠어요? 11만, 12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플레이션 할 때는요, 등신이 아니고서야, 사실, 미안합니다.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때에는 저축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물가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러한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재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CPI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대도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의 가계.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가계라는 것이 뭐예요? 돈을 관리를 하는 기초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 대도시나 또는 이런 도시에 있는 가게들이 사용하는 또는 이런 가게들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CPI예요. 그래서 대도시의 가게들이 약 한 4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이런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그런 가치, 이런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PPI, 자,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은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데이터량이 많고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명목 GDP에서 실질 GDP를 나눈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CPI, PPI, GDP 디플레이터 이제 이 세 가지의 지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뭐냐?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는 어떠냐?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CPI 딱 치면은 CPI를 계산한 곳이 나와요.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PI 치면 PPI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것을 찾으면 또 나와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자, 먼저 CPI는요, 기준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기준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CPI를 재기 위해서는,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CPI를 측정하느냐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3월 CPI를 재는데 기준 연도는 2015년이에요. 그래서 2015년 CPI 값을 1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CPI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CPI는 105.54예요. 그러니까 5.54만큼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예. 물가가 올랐어요. 자, 두 번째. 2020년 2월 PPI. 그러니까 아까 뭐죠? 생산자 물가 지수죠.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공시된 수치. 두 번째는 예상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PPI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 수치보다 발표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발표치, 그러니까 공시된 수치가 높을수록 원화 가치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발표된 수치는 1.0인데 예상치는 1.4예요. 그러니까 0.4%가 예상치가 더 높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자, 아직 20년 디플레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104.744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디플레이터는 얼마였냐? 103.767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약 0.9만큼 내려가 있는 수치란 말이죠. 근데 이 GDP,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다 보니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높아졌고 어떤 거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CPI나 PPI 같은 경우에는요, 대다수의 그런 품목 같은 거는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런 물가 지수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높은데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2018년도보다는 물가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기준연도 2015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올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페이지는 35쪽이고요. 자, 우리 금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평소 신문이나 그 다음에 평소 뉴스를 통해서 금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금리는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을 집어넣으면은, 자, 여러분들 10,000원 집어넣으면 10,000원을 받아요? 1,100원을 받아요? 1,100원을 받는 것처럼 그때 100원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자라고 그러잖아요. 금융거래의 대가로 우리가 받는 돈을 이자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은행한테 빌렸어요. 10,000원을 빌렸으면 우리가 10,000원을 줘야 돼요? 1,100원을 줘야 돼요? 1,100원을 줘야 돼요. 그때 100원은 뭐예요? 우리가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리든 아니면 은행에 맡기든 이 빌리거나 또는 맡겼을 때 그때 대가로 받는 돈을 우리는 이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이자율이라고 그러고 금리라고 그럽니다. 즉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보시면요. 금리가 오른다, 이자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맡기면은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축할 맛이 좋죠. 그러니까 돈을 맡겼을 때는 저축이 늘어나겠죠. 그쵸? 왜냐? 은행이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맡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빌린 거죠. 은행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나중에 그만큼 이자율을 높게 줘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는 저축이 증가해요. 그러면 반대로 저축이 증가하니까 내가 쓸 돈을 뭐 한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떨어지겠죠. 쉽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저금에 대한 이자가 상승하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제는 대출을 한다고 할게요. 대출할 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많이 해요, 못해요? 그쵸?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떨어져요? 낮아지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쵸? 안 팔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출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가령 볼게요. 예전에는 10,000원을 빌렸으면 11,000원을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금리가 떨어져서 10,000원을 빌리게 되면 50원만 주면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축을 했을 때 얼마밖에 못 번다라는 거예요? 50원밖에 못 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에 1,000원 줄 때보다는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말지. 갖고 있고 말지. 저축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돈을 모아놓나? 차라리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지. 지출이 증가합니다. 또 저금에 대한 이자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빌렸을 때 50원만 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대출 이자가 떨어지니까 대출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대출이 떨어지고 저축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요.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대출량이 높아지고 저축하려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신용도에 따른 상대적 금리 책정 볼게요. 자, 대출할 때 높은 금리를 책정했을 때를 우리가 예시를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신용도라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돈을 안 빌리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집을 구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대출을 하시게 될 텐데, 대출 안 하면 제일 좋죠. 대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용도 측정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거래를 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수치화를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개인 신용도예요. 이 신용도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대출 상품들의 그때 이율이 우대를 많이 받아서 대출 금리가 낮아져요. 대출 이자율이 낮아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세요. 뭐 직업이 불안정하고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산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담보할 게 별로 없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는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 신용도가 낮아진 것보다 더 낮아질 때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뭐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불량자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신용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행에서는 그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환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빌려줄 때 안 빌려주고 싶겠죠. 근데 빌려달라고 애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빌려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빌려줘야 돼요? 비싸게 빌려줘야 되겠지. 야, 우리는 안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너가 하도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 금액에 빌려줄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용도가 낮으면 물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1금융이 안 돼서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저축은행이라든지 사채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러시안 캐시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높은 금리가 책정이 되는 거죠. 왜?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페이지 35쪽,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6쪽. 자, 36쪽에 보시면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 자, 이거 우리나라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이 매달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책임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부 위원 이제 7명인데 이 7명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주요 경제단체의 장 이런 사람들로 7명이 구성이 돼서 총 8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8명이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한국은행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0.3% 낮춘 1.7%로 조정하였습니다. 또는 반대로 1.4%였던 기준금리를 이 0.2%로 늘려 1.6%의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또는 해외에서 금리라는 것이 결정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콜 금리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죠? 예,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로, 그럼 콜 시장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자, 금융기관끼리, 자, 여기서 금융기관끼리라고 하면, 가령 우리가 우리은행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우리은행이 돈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1금융권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은행일 거잖아. 근데 이 우리은행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은행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담보받아서 갖고 오는 걸까요? 바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와요. 즉,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은요, 우리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나중에 한국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걸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금 거래를. 그런데 한국은행이 우리은행이나 여타 다른 은행들한테 우리나라 돈을 줄 때 그때 거래되는 금리가 있어요. 그 금리가 무슨 금리냐면 콜금리예요. 그때 콜금리.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즉시 콜시장에 금리가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2%다라고 하면은 2%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은행에서 2%의 금리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1.7%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0.3%가 낮아졌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이랑 이 거래를 할 때, 자금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로 적용받아서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일단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콜 금리가 높을 때랑 콜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콜 금리가 높을 때는요,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겠습니까? 돈을 갚겠습니까? 돈을 도로 주죠. 도로 주거나 또는 다른 은행한테서 빌려오는 거예요. 자, 농협 이렇게 합시다. 역시 여기도 뭐냐면 이 콜 금리에 맞춰서 빌리는 건데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서 가령 이 콜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한국은행에 돈을 주겠죠. 그죠? 돈을 줘서 한국은행이 그만큼 돈을 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받으면서 콜 금리만큼 우리은행이 득을 보는 구조예요. 그런데 콜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행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행한테 돈을 더 받아요. 왜? 금리가 뭐하니까? 싸졌으니까. 그만큼 싸게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싸게 받아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콜 금리라는 것이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행으로 대표되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거래하는 그 금리가 바로 콜 금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기준금리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콜 금리가 또 나중에 어디에 또 적용이 되냐면 나중에 우리 물가 같은 거 결정할 때에도 사실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은 GDP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가 앞에서 GDP 디플레이터라든지 무슨 무역 의존도 얘기할 때 GDP 나왔었잖아요. GD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년간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량을 우리는 GD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DP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명목이고 하나는 실질이에요. 실질은요, 기준 연도, 그러니까 가령 아까 같이 2015년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가로 GDP를 측정한 것을 실질 GDP. 그 다음에 그 해의 물가로 측정을 해서 만든 것이 명목 GDP예요.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실질 경제 GDP 성장률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실업률이 자꾸 높아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예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할 생각이 없는데라 하더라도 내 몸뚱이 자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몇 살부터겠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부터,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역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단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지만,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든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활동 인구인데 내가 취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뭐라 하느냐? 실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미취업자 역시 실업자로 분류가 돼요. 자, 고용률은요.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생 빠지고 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역시 실업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업률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실업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즘 고용률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용되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일할 마음이 없다니까? 이런 애들도 실업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라고 실업률에다 반영하면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바꾸느냐면 얼마나 내가 일할 그 의지를 가지고 달겨들어서 회사에 취업을 했느냐. 이게 더 이제 실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률을 요즘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용률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그러면 여러분들 만 15세 이상이면 몇 살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닌가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예요. 네, 이것을 우리 고용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볼게요. 그러면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그죠?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몇 살인지 상관은 없고, 아무튼, 그죠?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 경제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학생, 주부, 구직 포기자, 백수, 히키코모리, 이런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일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할 마음이 없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일할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학생에 또 누구도 포함되냐면 대학원생도 포함해요. 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니까 무슨 의사가 없어. 당장 나가서 일할 의사가 없거든. 공부할 생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역 의존도, 그 다음에 환율, 물가, 금리, GDP,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할 때 우리의 소비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예시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각각 한 가지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한 개, 하락할 때 한 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도 했지만 환율이나 또는 물가나 금리나 요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교양에서 특히 이런 내용들을 꼭 제대로 이해하시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때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